이제 전산실무 마지막 파트의 마지막 챕터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네 번째 챕터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원천징수라고 하는 모듈 쪽에 들어오시면 전산세무 2급은 연말정산까지 해당되는 근로소득 전체를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 부분에 들어오시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이 메뉴하고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험 배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9점 내지 최대 10점까지 주는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점이 상당히 높아서 시험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이론 30점, 실기 70점 이렇게 나오는데 70점 문제 중에 전표 부분에 대한 문제에서 크게 틀린 게 없다. 그럼 전표가 45점이에요. 근데 전표가 어떻게 45점이 되냐고 하시는데 결산 5문제, 메인 매출 전표 5문제, 일반 전표 5문제. 그게 다 분계 쪽에 부가가치세가 관여되는 게 메인 매출 전표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45점이고 얘가 15점이에요. 그럼 요거만 더해도 사실상 상당히 큰 점수가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부가세 쪽에 부속서류가 워낙 많아서 부속서류 쪽을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또는 가산세 쪽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부가세 쪽을 조금 살짝 내려놓으시더라도 시험 목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려놓으시더라도 연말정산 관련된 15점 쪽은 절대로 내려놓지 마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로소득 원천징수 쪽에 뭐 사원등록이나 급여자료 쪽에 한 문제가 나오고 연말정산 쪽에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두 문제가 15점이면 그 부분을 오히려 집중해서 갖고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시험 자격증 취득 목적상으로는 유리하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론 30점은 최소한 저는 10개 정도는 맞으셔야 안정권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실기 쪽에서 좀 실수가 있었다. 근데 이론 쪽에서 한 20점을 맞춰 놓으시면 사실상 실기에서 큰 실수가 있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세무 2급부터는 통점수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니까 부분 점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부분 점수가 있다라고 공표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또 잘못된 정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부분 점수가 무조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부분 점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점수 계산했을 때 이상하다.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다. 또는 부분 점수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면 통점수를 9점이 틀렸고 5점이 틀렸고 이렇게 점수 계산하실 거잖아요. 근데 점수가 더 많이 나왔더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공표되어 있는 바로는 부분 점수를 주겠다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부분 점수를 주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얘기 중에 부분 점수가 무조건 있다라고 대부분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보실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연습하실 때 본인 자가채점 하실 때는 부분 점수 본인들 주지 마시라고 해요. 그냥 9점짜리 문제가 틀렸으면 그냥 9점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게 안전해요. 그래야 내가 가채점을 했었을 때 70점, 80점을 맞아야 실질적으로 합격했을 때 점수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건 1점 줬겠지, 이건 2점 줬겠지, 그거는 어디서 나온 답이냐는 거죠. 그런 규정은 없어요. 네, 주겠다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법인 세무 조정만 각각의 문제에서 부분 점수 주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요. 근데 다른 쪽은 무조건 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점수를 그대로 틀리는 거로 채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는 회사 코드 2100번 청송으로 들어와져 있고요.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보시는 필드, 그리고 작업하는 순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 순서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순서는 시험 보실 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네, 제가 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연말정산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작업할 때도 뭔가 먼저를 하고 그 먼저 확정을 지어야 그거에 의해서 뭔가 내용들이 돌아다녀요. 또는 결론이 나요. 그런데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은 모든 부분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중에 착출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또는 처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간만 주거나 끝만 주거나 앞에만 주거나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전체를 보는 건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부분이랑 다음 시간에 교재 나와 있는 예제할 거거든요. 그 예제 부분 다루는 거.
그다음부터는 집중심화 연습이나 기출문제 풀겠죠. 그때는 그냥 시험 체제예요. 업무는 시험 체제처럼 하실 수는 없어요. 네, 그건 좀 머릿속에 갖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다라고 하시는 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한테 노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주셨겠죠. 그러면 그때 지급했던 급여는 우리 무슨 부분에 의해서 간이세액 조건표라고 해서 국가가 2월 달에 업데이트를 시켜줘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부양가족과 총 지급액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이 만나서 뭐가 됐을 것이다. 세금 징수가 됐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부양가족이 바뀌거나 또는 내가 쓴 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세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겠다라고 했던 게 소득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세 성격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실제 원천징수 때 냈던 세금이랑 그리고 1년치 소득을 모두 다 합산해서 결정된 세금이랑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시냐면 내가 1년치 소득을 넣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야라고 하는 결정세액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소득세가 나는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월급을 지급받을 때마다 간이세액 조건표에 의해서 열심히 원천징수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게 기납부세액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지금 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의 세금으로 끝나지는지 아니면 전근무제 정모도 있어서 그것도 영향을 주는지 그러면 요 기납부세액에 우리는 원천징수했던 세액을 기록을 하는 거고요. 원천징수 세액을 기록을 해주시는 거고 그럼 그 금액이 우리는 9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90만 원만 납부를 했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10만 원을 추가로 더 내셔야 되겠죠. 자, 요걸 지금 마무리하자라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천징수했던 이 부분이 정확했었더라면 연말정산이라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연도 2월 달 급여를 주실 때 그리고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간에 그만두었다라고 하시면 퇴직한 달에 급여를 무엇할 때 지급을 할 때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확정 업무를 한다. 그래서 이 확정 업무를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근로소득자는 뭘 하지 않나요? 우리 5월에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죠, 여러분. 저는 종소세라고 쓸게요.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끝났는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면 5월달에 신고자가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한다라면 결론적으로 만이라고 붙였으니까 이소득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합산 신고하는 건데 합산할 소득이 없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신고를 별도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하셔야 돼요. 이걸 근로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연말정산이다라고 하시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반드시 회사가 한다. 그러면 회사를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사팀에 입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천징수 의무자 역할로 업무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론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내는 경우가 있냐면 근로소득자인데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답으로 공지가 돼요. 자,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우냐면 자,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 연말정산가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근무지가 있었던 거예요. 전근무지.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뭐라고 배우셨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해라? 합산해서 신고해라. 근데 이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이자나 배당이나 사업이나 연금이나 기타도 합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같은 근로소득인데 근무지만 달랐던 거죠. 그러면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걸 받아서 합산 신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종업원이 전근무지 서류를 안 낸 거죠. 그러면 저는 연말정산 때 합산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근로소득자 본인한테요. 뭐가 나오는 합산 신고에 대한 부분에 통지서가 가버려요. 그러면 그분은 연말정산 신고를 수정하셔야 되겠죠. 5월 달에. 이해되셨을까요? 자진 신고하신다라고 하시면 가산세 없어요. 어차피 개인의 소득은
5월 달에 마무리가 되시는 거니까. 근데 자진신고를 본인이 안 하셨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별도로 통지가 갈 겁니다. 근데 그게 5월이 지나서 통지서가 와요, 대체적으로. 그럼 이제 가산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건 회사가 책임져 줄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는 분명히 안내서를 만드실 때, 연말정산 안내서 만드실 때 정근무지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꼭 내셔야 됩니다라는 것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선택은 근로자예요. 근로자가 안 냈다? 그러면 그 책임은 근로자가 져야죠. 회사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 이론 수업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연말정산 관련돼서 진행을 하실 때 우리 새로운 종업원이 들어오면 정근무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입사 서류 때 첨부해서 받으셔라. 그럼 연말정산 때 내라 마라 하는 소리 옥신각신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편리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는 안 나오지만 업무상으로 하나 알려드릴 게 좀 있어요. 자, 지금 내용들 읽어보시면 일단 근로자한테 안내서를 회사가 줍니다. 주시고요. 근로자는 회사한테 뭘 내야 될까요?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라는 걸 냅니다. 이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시냐면 지금 제가 프로그램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이 들어오시고요. 코드돔 F2번 누르시면 이렇게 해당되는 종업원들이 보여질 거예요. 또는 종업원을 한꺼번에 부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전체 사원을 부르셔도 돼요. 저는 시험에서는 전체 사원 누르는 거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은 연말정산 해야 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내요. 그 사람만 불러드리는 게 속 편하세요. 그런데 회사 업무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전체 사원 눌러서 우리 불러드려 주시면 사원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사원이 모두 다 불러집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런 정보들이 있어서 집계 처리 중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소득과 관련된 정보랑 같이 자료가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사원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면 되신다? 인쇄 버튼이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쇄 버튼 누르셔서 무엇 하시면 된다?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아니, 프린트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저는 요거를 잠깐 옆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라는 것도 있으시고 신용카드 공제 신청서라는 것도 있고 의료비 지급 명세서도 있고 기부금도 있으시고 그러면 여기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그리고 저희가 사원과 관련된 정보를 불러드리는 과정 중에요. 지금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반드시 사원의 정보가 있어야만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가 메뉴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 메뉴에서 각각 불러드릴 수 있는 메뉴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란 부분에 가셔서 여긴 지금 보면 안 들어오죠, 여러분? 네, 안 들어올 거고요. 코드돔 F2번 하시면 종업원은 선택 버튼이 생길 거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김철수 씨하고 하경자 씨의 정보가 들어올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은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으시고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저희가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여기는 인쇄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저는 이거 왜 이렇게 따로 만들었는지 조금 불만이긴 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메뉴 하나에서 다 볼 수 있는 게 좋아요. 자, 세무사랑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밀고 보여드린 건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해서 연말정산 하고자 하는 사원을 불러드리고 그리고 여기 인쇄 버튼 누르고 싶어도 인쇄 버튼이 비활성화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인쇄할 수 없다. 근데 저는 지금 근로소득공제 신고서를 국세청에서 근로소득공제 신고서 타이핑 치셔서 양식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란 부분에 가셔서 무엇 하셔라. 여기 인쇄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이 인쇄 버튼 눌러서 사용하셔도 되세요. 나는 이 부분 싫은데요. 라고 하시면 국세청에서 양식 내려 받으셔서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양식 같은 경우엔 이 서류인 거거든요. 이 서류를 사실상 출력을 하셔서 근로자한테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냥 이거 출력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출력을 하실 때 지금 여기 버튼 눌러보시면 전체를 다 출력할 건지 아니면 일부만 출력할 건지 아니면 첫 번째 장만 출력할 건지 아니면 빈 페이지를 출력할 건지 이 빈 페이지를 출력하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인적정보 기록 없이 국세청에서 내려받은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 선택해서 출력하시면 되세요. 업무에서는. 그리고 근로자한테는 이 근로소득공제 신고서를 안내서 주실 때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 근로자가 알아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세무사랑은 아예 밖으로 빠져 있다. 그리고 누구는 이제 우리 연말정산 프로그램 쓰실 때 이제 세무사랑이 아니라 스마트 A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스마트 A 쓰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가시면 근로소득공제 신고서 출력 버튼이 아예 있어요.
거기서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에이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메뉴 하나 가지고 모든 업무 다 봐요. 지급 명세서 마감까지도 이 안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메뉴 하나로 통일을 시켜줬어요. 제가 볼 땐 그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메뉴 하나 갖고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요거 페이퍼 출력 꼭 해주셔야 되세요. 페이퍼 출력 꼭 해주실 것.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험 보는 과정 중에 나 지금 현재 해당되는 난에 대한 특징들을 좀 보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조목조목 글씨들도 보여지는 게 있어요. 필요하시면 요거 보셔도 되시고요. 별로 권하지는 않는데 뭐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종업원들은 국세청에 가시면 우리 홈택스에서 이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을 다 통합해서 해주고 있죠. 그럼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받으실 거예요. 자, 그거는 안내서 쓰실 때 회사 방침을 결정한 걸 꼭 써주셔야 되세요. 자, 지금 회사가 우리는 모두 다 페이퍼 출력해서 서류로 받아요 라고 하시면 서류로 내시라고 하셔야 될 거고요. 또 저희는 모두 다 서류를 PDF로 받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PDF로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PDF에 우리가 이제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금년도 거는 조회가 안 돼도 전년도 건 조회가 되시고 전년도 거 가지고 PDF 저장하시고 그거 다 가능하시거든요. 해보세요. 근데 이게 PDF로 저장을 한다라고 하시면 비밀번호 설정하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본인 주민번호거든요. 종업원들한테 이거 PDF 받는 회사들은 절대로 비밀번호 넣는 거 하지 말라고 큰 글씨로 써주세요. 진하게. 이거 모르신 분들 자꾸 체크박스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PDF로 자료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업로드를 할 때 뭘 하셔야 된다. 비밀번호를 넣어주셔야 돼요. 주민번호 다 일일이 치셔야 된다고요. 미리예요. 그래서 이 PDF 저장해서 받으시는 분은 비밀번호 설정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비밀번호 설정하지 못하게끔 큰 글씨로 진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이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가시면 편리한 연말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편리한 연말정산. 자, 이 편리한 연말정산은 서류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PDF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 지금 현재 간소화 서비스에 모여있는 자료를 어디로? 이거는 국세청에서 어디로 자료를 보낸다? 회사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사라겠더니 회사 서버에 자동으로 들어오냐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국세청은 지금 현재 국세청 서버를 놓고 보면 이 지금 제가 국세청이라고 쓴 거는 종업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종업원의 정보를 국세청 회사 정보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사도 본인들 회사 인증서 가지고 로그인할 거잖아요. 거기 보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심할 건 있어요. 편리한 연말정산을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회사가 선행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무슨 부분을? 근로자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셔서 업무를 보실 때 뭐가 있더라? 편리한 연말정산 쪽으로 자료를 업로드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글씨는 그냥 편리한 연말정산 버튼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편리한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으로 회사 정보로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회사는 그걸 엑셀로 내려받아서 뭘 할 수 있다? 업로드를 하시면, 우리 이 프로그램 업로드 하시면 돼요. 저희는 그냥 홈택스에서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 취합해서 거기서 연말정산 할 건데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배우는 연말정산 방법은 모두 다 서류를 손에 쥐고 다 입력하겠다 주의로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업무에 가시면 PDF로 되어 있다? 그럼 PDF 업로드 할 수 있고요. 편리한 연말정산이라는 기능을 저희는 쓰고 있다? 그러면 종업원이 회사의 국세청 개인으로 갖고 있는 서버에 자료를 보내주면 회사는 회사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거기서 연말정산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료를 내려받아서 회사가 쓰고 있는 상용 프로그램으로 업로드를 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 이 얘기 해드리면 아니 그럼 PDF랑 받는 거랑 뭐가 다르냐. PDF는 종업원이 1000명이면 1000개 PDF를 받아서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편리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1000명 자료를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엑셀로 내려받아서 한꺼번에 업로드하는 거니까 파일이 하나로 움직인다고요. 뭐가 더 편하실까요? 편리한 연말정산이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이거는 강제성을 띄울 수는 없어요. 회사마다 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선택 방법이 좀 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게 무슨 기능인지 모르시니까 우리 회사는 그냥 국세청에서 제가 연말정산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편리한 연말정산에 입력을 하셨겠죠. 왜냐하면 이 편리한 연말정산이 근로소득공제 신고서까지도 근로자 본인이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보내는 거거든요. 다만 거기서 근로자가 근로소득공제 신고서에 입력했다는 부분은 인적공제 부분들 넣으셨을 거고, 그리고 간소화 서비스에 모여있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또 추가로 입력하셨을 거예요. 근데 알아두실 건 국세청에 모여있지 않은 자료는 회사에 별도로 PDF로 꼭 내주셔야 돼요. 그건 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들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국세청에 모여있는 자료들은 이렇게 편리한 연말정산 자료를 끌고 오면 그 PDF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들까지 같이 끌어와서 우리 회사 컴퓨터 안에서 PDF 파일을 열어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PDF 자료들이 안 모여있는 간소화 서비스에 안 모여있어서 외부에서 받아온 거, 아, 우리 학원비 교육비가 있었는데 미취학 아동거 된다고 해서 내가 학원에 가서 교육비 영수증 떼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아, 나는 지금 의료비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번에 장애인 보장고 구입한 게 있었다. 근데 그 국세청이 안 모여서 나 장애인 보장고를 무엇한 판매한 판매처에서, 그럼 판매한 판매처에서 받아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 쪽에 가면 의료기기 같은 거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장애인 보장고 다 팔거든요. 근데 거기서 샀다라고 하시면 거기서 그 장애인 보장고 구입에 대한 내역서 떼달라면 다 떼어줘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가지고 왔다? 근데 그게 국세청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안 모여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별도서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서류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도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 근로자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서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국세청 서버에서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부분에 의료비 쪽에 내가 추가 입력했다? 문제될 건 없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편리한 연말정산 하시는 회사들은 종업원들한테 어디까지 넣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에 조심하실 건 근로자가 넣은 걸 다 믿고 하실 수는 없어요. 반드시 재검토는 하셔야 돼요. 재검토는 하셔야 되고, 그래서 현업에 가시면 연말정산하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회사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PDF로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메일 주소를 써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메일로 넘겨받을 거잖아요. 또는 메일로 안 받으시는 분들은 뭘 하실 거다. USB에 담아서 들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럼 USB에 자료 담아서 회사에 저한테 주면 제가 그 자료 옮겨야 되겠죠. 근데 종업원도 많고 내 자리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회사 노는 노트북 하나 있으시면요. 자리 하나 만들어서 그 노트북 자리에 무엇 하셔라. 폴더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 폴더에 넣으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컴퓨터 켜놓으시고 옆에 메모장 같은 거 띄워서 그거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모두 다 잘할 거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회 초년생도 못 할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해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계속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그 앞에 하는 순서, USB를 꼽는다. 그럼 USB 창에서 여기로 옮겨 넣는다. 이렇게만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PDF 파일 USB로 받으실 땐 이름도 정해 주신 게 좋으세요. 이름이 제각기 누르면 내가 일할 때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반드시 PDF 부분에 부서하고 이름을 쓰시는 거를 해버릇 하신 게 좋으세요. 네, 부서하고 이름 또는 우리가 왜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앞에 주민번호만 쓰라고 하거든요. 뒤에 주민번호까지 쓸 필요가 없죠. 앞에 것만. 대부분 생일이 똑같은 경우까지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 이름 정하는 것도 정해주신 게 좋으세요. PDF로 받으실 때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그런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난 부분.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도 지금 보시면 여기 편리한 연말정산 엑셀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네, 이게 무슨 기능이겠어요? 여기 지금 정보 입력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편리한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들 무엇 하시는 거. 제가 분명히 엑셀로 내려받아서 회사가 미리 업로드를 하고 국세청에 모여있는 자료에 들어오게끔 해줘야 된다겠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먼저 업무를 하셔야 돼요. 근로자들한테 안내서 만들 때 편리한 연말정산을 제출하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회사가 국세청 서버에 우리 회사 종업원 인적정보는 하나도 등록을 안 해놨다? 그러면 종업원들이 아무리 편리한 연말정산 눌러도요. 회사 쪽으로 정보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반드시 먼저 선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등록하시라고 했더니 무슨 부분? 우리 종업원 200명인데 언제 다 넣죠? 여러분 지금 키 알려드렸죠? 스마트에도 똑같아요.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버튼 누르면 엑셀로 자료 저장이 돼요. 근데 항상 알아두실 건 상용화 프로그램에서 엑셀로 내리거나 내려져 있는 양식에 업로드를 하실 땐 양식은 손대시는 거 아니에요? 양식 손대시면 업로드나 하는 부분이 아예 안 돼요. 회수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세요. 그 양식 그대로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안 할 거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근무자와 특수한 경우에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 자, 지금 현재 계속근무자라고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2월 31일을 기점으로 2월 달에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근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12월 31일 회사에 무엇하는 분들,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 현재 근무 중이다. 그러면 계속 근무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탭에 보시면 계속 근무가 있고 중도가 있고 총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계속이 뭐다?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을 보여주는 부분. 그럼 이 중도는 무엇이냐? 여기 먼저 볼게요. 중도 퇴사자. 그러면 이 중도 퇴사자는 1월 1일부터 며칠 사이, 12월 31일 사이에 회사를 무엇하신 분? 퇴사하신 분이요. 그러면 이들은 벌써 연말정산이 끝나야 되죠.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연말정산 시기. 언제요? 마지막 달 급여 줄 때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월에 급여를 줄 때 정산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재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할 때 중도퇴사자는 다 끝나 있으니까 여기 자료가 취합되어 있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거기에 요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요건 무슨 얘기시냐면 나는 지금 현재 너네 회사에 근무 중인 건 맞아. 우리 회사 또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니까 우리 회사라고 하겠죠. 우리 회사에 근무 중인 건 맞다. 그런데 나는 투잡을 하고 있다. 쓰리잡을 하고 있다. 근데 모두 다 근로소득이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A씨가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 용인에서도 근무를 하고 천안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근로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용인에서도 연말정산을 하고 천안에서도 똑같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느냐. 인적공제는 어떻고 그들이 쓴 물적공제는 어떠며 우리 세액공제는 어떻다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 두 번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씨가 무슨 결정을 하냐면 나는 주근무지가 어디인지를 결정하겠다고 해요. 그건 회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요. 근로자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을 무엇으로? 나 주근무지로 할게 라고 본인이 선택을 해요. 그러면 천안은 뭐가 될까요? 따라다니는 근무지라고 해요. 그래서 종근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총이 아니고 종이에요. 종근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안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긴 해요. 근데 그 연말정산은 김철수가 그 대상이었다. 그러면 김철수를 불러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대로 그냥 뭘 한다? 저는 작업을 한 사람 안 한 사람 구분할 때 쓰는 키가 작업 완료키거든요. 이게 마감키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연말정산 했어 라는 표내는 거. 왜냐면 종업원이 여러분 200명이에요. 김철수가 3명이래요. 그러면 A 김철수, B 김철수, C 김철수 중에 누구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연말정산 하루에 다 몰아서 한다? 회사에서 업무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날 업무를 하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날짜를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연말정산 끝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에 다 못 끝내요. 더더군다나 세무대리인 쪽에 가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내가 A 회사 거 하다가 B 회사 게 급하다고 하면 가끔 A 회사 거를 잠깐 내려놓고 B 회사 걸 먼저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까지 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끝난 사람 표시 내는 게 작업 완료키예요. 그러면 여기 완료라는 자리가 X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바뀌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표시를 내는 거죠. 근데 김철수 씨가 우리 회사에서는 종근무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너네 회사에서 인적공제나 물적공제 안 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마무리해서 나 좀 줘. 나 용인에서 할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꾸 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김철수를 등장을 안 시킨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실 때 김철수 씨 연말정산 안 한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뉴 안 들어온 줄 아신다는 거죠. 여기서 연말정산을 안 한다는 건 인적공제나 그들이 쓴 돈에 대한 물적공제, 세액공제를 안 하겠다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우린 무엇을 한다? 김철수를 불러들여 주시고요. 그러면 김철수의 소득이 얼마인지 내용이 끝났겠죠? 그대로 그냥 무엇한다? 완료. 여기 동그라미 만드시라는 거예요. 완료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그냥 끝나요. 그러면 우리 회사 천안에서는 뭘 하겠어요? 그럼 천안에서는 그대로 근로소득자한테 영수증 주고요. 그리고 세무서는 그대로 지급명을 제출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간에 떠도는 실무자들 얘기할 때 연말정산 안 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뉴에 들어와서 행위에 대한 부분을 다른 행위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지급명세 제출은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 그러면 A씨는요. 종근무지에서 뭘 받아서 우리 이쪽에서는 벌써 다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무엇해야 된다? 받아서 누구한테? 용인한테 연말정산 서류 낼 때 같이 내셔야 돼요. 그게 요거예요. 자, 시험에서 냈냐고요? 네, 냈어요. 기존에는 이 재취직자 중도입사자인 무슨 부분? 전근무지가 있어요라는 것만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종근무지 됩니다. 근데 왜냐면 투잡, 쓰리잡 하신 분들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주고 누가 따라다니는 종인지는 근로자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그 종업원이 내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 하셔라? 용인은 합산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난 부분.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그 얘기예요. 2개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2 이상의 근무지 중 누구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셔라. 그래서 주된 근무지 원천이수 의무자에게 근무지 신고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된 근무지 원천이수 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한테 무엇 하셔라? 제출. 그리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고 누가 종인지는 이 사람이 결정해서 본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끝나면 A씨는 연말정산할 때 천안이라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 근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뭐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전체 소득. 그럼 거기서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얼마이고 그리고 본인 이름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부분에 기본공제랑 뭐 추가공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표시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대부분들이 합산하시라고 하니까 근데 천안에서 김철수 씨 거 서류 받으니까 본인 공제 자리에 동그라미 되어 있고요. 근데 소득을 합산해서 무엇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결정세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표시된 거 별로 의미 없다고요. 어차피 어디서 용인에서 한 번 받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종근무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본인 거 그냥 기록된 거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은 4대 보험에 대한 부양가족 취득신고가 있어요. 근데 그 취득신고도 천안에서 안 해요. 용인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4대 보험에 대한 것도 용인에서 한꺼번에 다 낼 거냐, 천안은 천안대로 용인은 용인대로 낼 거냐,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4대 보험도. 왜냐면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거든요. 4대 보험료는. 그러면 천안에서도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낼 건지 합산해서 낼 건지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업무에서 영향을 받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종근무지인 천안에서 서류를 받아오면 저희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종전근무라는 탭이 있어요, 여러분. 종전근무. 종전근무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소득명세라는 탭이 있어요. 그 소득명세에 무엇해라? 합산해줘라. 이걸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재취직자 중도입사자에 대한 부분. 자, 이분들은 금년도에 무엇 한 사람?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람.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죠. 반드시 정근무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무엇 해주셔야 된다. 소득을 합산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는 종의 얘기를 했다라면 지금 얘기는 전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근무제 정보를 소득명세 탭에 무엇 해주셔라. 합산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시험은 현재 4가지를 다 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기본 문제는 뭘까요? 계속근무자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이 사람은 우리 종근무지가 있었네. 전 근무지가 있었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합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무슨 부분? 회사를 그만뒀어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그만뒀어요. 라고 하시게 되면 제가 무슨 부분? 중도라고 하는 탭이 그 용도로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중도 탭에 그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의 순서를 보면 일단 그만뒀잖아요. 퇴사자니까 사원 등록에 가면 무슨 날짜? 퇴사일자 입력하는 자리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퇴사 일자를 일단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퇴사를 했으면 퇴사한 달에 급여는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럼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퇴사월의 마지막 급여를 줍니다. 그리고 이 퇴사월의 마지막 급여를 줄 때 뭘 해라? 연말정산 진행하세요 라는 거예요. 다만 계속 근무자 연말정산이 아니니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여기 급여자료 입력에서 중도퇴사자 정리하시고 그 정보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중도라는 탭에 반영이 돼요. 이 방법은 두 가지예요. 급여자료 입력에서 중도퇴사자 정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와서 여기 중도 탭에서 직접 하셔도 돼요.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업무 담당자이거나 라고 하신다라면 대부분 급여 자료 입력에 정산한 자료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 자료 입력에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대부분 다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달 급여와 누구요? 중도퇴사자 신고가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무슨 부분, 우리 근로소득자의 중도 퇴산안에 이 마지막 연말정산했던 이 부분까지 반영이 됐는지도 확인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업무의 끝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이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근데 중도퇴사자 문제는요. 해마다 출제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1년에 한 번꼴 정도 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주는 안 내요. 네, 자주는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계속근무제라 거의 대부분 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써드린 계속근무자 및 특수환경의 연말정산은 일부분만 발췌해드린 거고요. 실제 업무에 가시면 이거보다 또 다른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인수합병했을 때 숨어서 M&A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연말정산 어떻게 할 거냐? 분할이 됐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문제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업무에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M&A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M&A는 일종의 인수합병인데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하는 M&A가 있고요. 근로자를 다 퇴사 처리하고 그리고 필요한 종업원들만 입사를 시키는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인 모든 종업원을 모두 다 무엇하겠다? 인수하겠다. 그럼 우리 회사 용인이 천안을 M&A 했다. 그럼 천안의 직원이 용인의 종업번호 다 바뀌어요. 사업자 번호도 바뀔 거고요. 4대 범처도 다 바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연말정산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게 기중에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회사로 볼 거냐. 다른 회사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2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재취직자에 대한 중도 입사자가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그러면 요 자리에 입력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뒤에 두 번째에는 뭐 말씀드렸나요? 다 퇴사 처리하고 그리고 필요한 종업원만 입사 처리하겠다. 그 경우는 전근무지가 있다라고 입력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그럼 이제 골치가 아픈 일이 있을 거거든요. 전근무지를 입력하는 분들은 골치가 안 아파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분들은 지금 어느 부분에 용인에 천안에서 주었던 급여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급여 자료 합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들을 해주시고 업무를 보셔야 합니다. 시험은 4가지 모두 다 출제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뭐 급수 관계없이 세무 2급이든 1급이든 모두 다 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부터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요. 여기 아이콘이랑 프로그램 쓰는 방법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스마트A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사원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자동으로 떠요. 근데 세무사랑은 더블 클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2개 쓰는 회사에 가시면 세무대리 2개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더블 클릭하시고 이제 그다음부터 왜 안 뜨지? 이러세요. 자, 지금 모든 기능키 중에 사원을 한 사람씩 불러서 보겠다. 그러면 다 코드돔 F2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4번 자리에서 코드돔 F2번 누르시면 사원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고요. 그리고 나는 모든 종업원을 한꺼번에 불러드리겠다. 그러면 전체 사원이라는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체 사원 키. 그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져 있는 정보 중에요. 뭐 세로 확대, 가로 확대는 이 화면을 더 넓히는 기능이에요. 아, 나 연말정산 자료 입력해야 돼서요. 전체를 좀 늘려놓고 쓸게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지금 저는 전체 화면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세로 확대, 가로 확대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세로 확대, 가로 확대는 저희가 화면을 전체로 놓고 보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화면을 최소화시켜 놓고 썼을 때 지금 소위 말해서 저희가 메뉴를 선택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 우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제가 열었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화면이
전체형은 크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이 크기로 맞춰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세로나 가로로 넓히는 걸 하겠다라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능인 거고요. 자, 자료갱신이라고 해서 들어온 게 있어요. 자료갱신 역삼각형 누르시면 자료갱신도 있고 추가 공제도 있고 재정산도 있고 감면율 변경도 있거든요. 이건 다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 말 그대로 사원 등록 정보라든지 급여 자료 정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료를 다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쓰시는 게 자료갱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메뉴는 자료갱신이고 어떤 메뉴는 재계산 뭐 이런 키가 있을 거예요. 그게 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재정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정보 하나를 넣었더니 뒤에 후발적으로 바뀌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다 반영이 됐는지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면 사원 선택하시고 재정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감면율은 딱 봐도 이런 뭘까요?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겠죠. 70% 되어 있던 거 무엇하겠다? 90% 바꿔주겠다. 이거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에 해당되는 취업 감면자가요. 최초의 청년들은 100%였다가 그 다음에 70%로 아니 50%로 바뀌었다, 70%로 바뀌었다, 90%로 바뀐 거거든요. 이게 변천이 있어요. 그러면 70%였던 사람들 한꺼번에 90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 키를 눌렀겠죠. 근데 지금 벌써 법이 들어와져 있고 지금 금년도에 법이 연장되지 않는다라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중소기업 취업 감면은 금년도 12월 31일 입사자까지만이에요. 그리고 청년이면 5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는 3년 동안 그리고 청년만 90%, 나머지는 70%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벌써 자리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갱신은 다른 키는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정산이나 갱신키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부양가족대 불러오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부양가족대 불러오기는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실습예제자 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연말정산 하실 때요. 연말정산 하실 때, 자, 지금 여기 부양가족이라는 탭에 들어가세요. 부양가족 탭에 가시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할 때 우리가 이제 공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공제 부분에 무슨 공제가 있었다? 당신이 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제해 줄게. 그런데 그 쓴 돈에 대한 부분 중에 일부는 소득공제가 있었고요. 일부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가 있었거든요. 두 개를 놓고 보면 그럼 소득공제 부분에 주택자금 공제라든지 연금과 관련된 공제는 본인 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득공제 중에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정해져 있는 무슨 공제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있다. 그럼 신용카드 부분만 쓸게요. 자, 그리고 세액공제에 갔더니 또 무엇이 있더라?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도 해줄 거고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공제도 해줄 거고 자, 그런데 그런 부분 말고요. 무슨 공제가 또 있었냐면 지금 현재 보험료 지출이 있었다라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해줄 거고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줄 거고 교육비 지출이 있었다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줄 것이고 기부금 지출이 있었다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공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내 것만 공제가 되나요? 여기 지금 제가 써드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본인 것만 냈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제 대상자를 얘기할 때 본인 플러스 본인과 결혼한 배우자가 지출한 것도 공제 대상이 되고 그리고 무슨 부분?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부분들도 공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양가족엔 직계 존속과 비속이 들어올 수 있고 형제자매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다만 우리 신용카드는 형제자매는 절대 안 된다. 다만 교육비에는 부모님이 안 된다. 근데 부모님의 예외 규정이 있다. 무슨 부분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부모님한테 발생이 됐다라면 그건 인정할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양가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뿐만이 아니라 그 인적공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누군가는 공제 대상이고 누군가는 공제 대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본인 60세 배우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는 사람들은 공제 대상이죠. 그렇죠? 공제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부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죠.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부분이요? 인적공제예요. 그래서 인적공제 얘기할 때 기본공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무슨 부분이 있었다.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를 규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은 소득도 관계가 없다. 본인이 먹여 살리는 사람도 공제 대상에 넣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배우자는 무슨 부분이요?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존속과 비속에 대해서는 나이 규제하겠다. 그래서 60세 이상, 20세 이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리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자여야 한다. 다만 형제자매는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60세 이상이고 20세 이하이고 요건이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그럼 지금 보면 김혁은 김철수의 김혁은 아들이에요. 그죠? 4번이니까 누가 봐도 자녀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로 들어가 있는 김혁은 현재 나이가 몇 살이다? 22살이거든요. 자, 22세이니까 연령 조건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불어넣었던 거죠. 근데 김혁이 대학생이래요. 그러면 김혁에 대한 교육비 얘기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자, 우리 교육비는 우리 연령에 대해서는 규제한다 안 한다? 하지 마. 그리고 무슨 부분? 소득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김혁이 소득이 없고 22살이었다라고 하면 대학교 등록금을 김철수 씨가 냈겠죠. 그럼 공제받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건 누구 거? 김혁 거야라는 걸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다? 지금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우리 종업 누구에 대한 부분,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에 대한 내역이거든요. 그게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무슨 부분? 보험료난이 있고 의료비난이 있고 신용카드가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 보험료 의료비 옆에 여기 칸이 좀 보이는데 글씨가 잘렸죠, 여러분. 그 옆에 누구 있을까요? 신용카드 보이고 보험료 보이고 의료비 보이네요. 그럼 교육비하고 기부금 없죠, 여러분? 이 옆으로 있어요.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보여져 있는 자리에 입력하면 요 아래쪽에 회색으로 보이는 자리 있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쪽에 반영이 돼요. 여기 합계라는 부분에. 이 합계는 뭘까요? 여기 부양가족들이 쓴 돈에 대한 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가족들이 임명별로 쓴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해요, 여러분. 그걸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부양가족이고 이 부양가족 탭에 입력했던 부분을 우리가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라는 탭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손으로 또 넣어야 되느냐? 그럼 너무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입력하고 우리가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서 누구를 눌러주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여기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내냐고 물어봐야죠. 그럼 시험에서는 소득 명세도 내고 부양가족 명세도 내고 연금저축도 내고 월세도 내고 연말정산 입력도 내느냐? 아니요. 시험은 주구장창 누구를 사랑한다? 연말정산 입력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여기 버튼만 눌러서 여기다 입력하는 것만 해요. 여러분 업무는 그럴 일은 없어요. 이 부분에 들어가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이 자리에 입력한 걸 여기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교재 나와 있는 거대로 하시는 게 업무라는 거예요. 시험은 그러면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요 탭에 부양가족들이 쓴 여기 신용카드부터 시작해서 쓴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느냐 시험에서 가끔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만 내면 다 틀리고 나와요. 왜일까요? 안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부양가족 탭에 입력하는 요 부분, 부양가족들이 쓴 명세 입력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AT가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AT가 출제 빈도가 전산세무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 1급은 그래도 내려고 하고요. 세무 2급은 빈도가 조금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건 업무는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탭에 가서 부양가족들이 쓴 부분을 지금 현재 김혁의 보험료가 있었다. 그럼 김혁의 보험료가 얼마? 그리고 김철수 본인의 보험료가 있었다. 그럼 본인의 보험료가 얼마?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부분. 그래서 업무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시험은 착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반영하는 키가 부양가족 탭 블록이 키예요. 자, 그리고 옆에 이제 다시 뭐가 있더라? 블록이라는 또 버튼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근로소득공제 신고서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러면 제가 메뉴를 조금 옆으로 밀어볼게요. 아까 제가 왜 이 안에서 인쇄 버튼을 안 만들어주고 밖에다 만들었을까요? 라겠죠. 그 스마트에는 그냥 여기 안에서 할 수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고, 자, 밖에 갔더니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가 있고, 그리고 또 무슨 부분? 우리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외부에 있는 메뉴에서 입력했었던 정보를 나는 여기 블록이라는 버튼에 가서 무엇하겠다? 불러드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라고 하는 부분에 이 내용에 가서 나는 자료를 여기서 입력했고 그 입력했던 거 여기다 반영할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또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보시면 여러분 제가 아까 PDF 파일로 저장받아서 업무하신 분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와서 봤더니 공제신고서 PDF 블록이라는 기능이 있죠. 네, 요거 불러들여서 여기다 뿌린 다음 이 정보를 여기서 무엇하겠다? 불러와서 여기다가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시험에서는 못 내겠죠. 네, 업무에서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스마트 A는 저희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스마트 A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메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메뉴 안에서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 외부 메뉴 안 가도 되는 게 많아요. 거기는 메뉴 안에서 거의 대부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있는 기능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연말정산 간소화 PDF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그건 밖으로 빠져 있으니 저희는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 부분도 국세청 PDF 불러오는 키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부분들 불러오실 때 쓰시면 되시고 여기 편리한 연말정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요 기능도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작업의 완료라든지 작업의 취소라는 게 있어요. 요건 뭐냐면 나 연말정산을 끝냈다는 거 표시내기 위해서 쓰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쓰는 거 권하긴 해요. 업무적인 부분으로는. 근데 시험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거를 무조건 눌러야 시험에서 채점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이거 여러분 연말정산 다 끝나면 우리 근로자한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고요. 세무서한테는 지금 명세서 내라고 했잖아요. 여기 완료 버튼 안 눌렀어도 여기 다 여기서 자료 불러드릴 수 있고요. 마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쓰는 키지 어딘가 연동하는 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세액 단수 처리 부분에 들어가시면 인정상여라든지 영수일자 변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액 단수 처리하겠다라고 하시면 세금 계산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10단위까지만 세금을 내요. 근데 1단위까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절사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거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정상여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우리 법인 조정에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메뉴 작업을 한 게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소득세법상 소득 처분이 이루어지면 우리 인정상여 처분이 되거나 인정배당 처분이 되거나 또는 기타 소득 처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처분됐던 부분 중에 인정상여는 반드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왜일까요? 우리 제가 외워달라고 했어요. 시험에서 수입시기 문제 자주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근로소득과 관련된 인정상여의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때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있을 것이다.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라고 하면 그때 근로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인정상여 처분받으면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연도도 지금 누구처럼 청송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그리고 나는 이 7기에 대한 법인 조정을 끝냈는데 뭐가 생겼다?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이 사업연도 안에 근로를 제공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랑 똑같네요. 그러면 연말정산에 대한 건 근로를 제공한 때로 가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2월 달에 연말정산 끝나고 3월 달에 법인 조정했더니 인정상여 처분이 나오면 연말정산에 대한 거 수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인정상여 처분이나 인정배당 처분 받은 건 법인세 때 내는 서류가 또 있어요. 그 서류가 여기 써드린 무슨 서류? 소득자료 명세서란 서류가 있거든요. 여기에 입력된 정보를 이 버튼 눌러서 무엇하겠다? 불러오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 부분. 그래서 이 버튼 누르면 이 서류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 세무대리인들이 쓰면 욕이 날 것 같아요. 기업들은 법인조정 메뉴 안 갖고 있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직접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영수일자라고 해서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수일자 변경은 우리가 연말정산이 다 끝나면 2월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 끝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월달 급여는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급여가 실질적으로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맨 하단에 모두 다 2월 28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탭을 눌러보시면 정산지급 연월일은 2022년 2월이고 기속의 기간 김철수 씨가 근로를 제공해서 연말정산에 들어와야 되는 귀속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영수일자는 2월 28일이라고 아예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날짜를 2월 25일을 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무엇 하셔라? 지금 단소채액 처리 부분에 영수일자 변경키를 눌러서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안 바꾸신 경우도 더 많기는 해요. 근데 필요하더라면 이 기능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낼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그쵸? 자, 그리고 계속탭과 중도탭과 총괄탭. 자,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 계속탭은 12월 31일 현재 근무자. 중도탭은 중간에 그만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계속 근무자이든 아니면 중도퇴사자이든 우리가 무엇에 대한 서류, 우리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세무서에 내는 서류가 있죠, 여러분. 그쵸? 그 부분의 서류는 모두 다 한꺼번에 내요. 언제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내용이 올바르게 집계가 됐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탭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무슨 탭에서 총괄 탭에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총괄 탭. 그리고 어차피 스마트 A가 아닌 누구는 세무사랑은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불러들여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그 확인하실 때 총괄에 모여 있는 부분이랑 이 자리에 집계된 부분이 맞는지 꼭 확인 좀 해주세요. 네,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총괄 탭에 오면 계속 근무자에 대한 부분 몇 명, 중도 퇴사자에 대한 거 몇 명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항상 맞추는 습관을 갖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스마트 A는 모두 다 총괄 탭에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마감키도 이 안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괄 탭에서 하단에 두른 거랑 마무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정산과 기속과 영수일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무슨 부분이요? 자, 계속 근무자이다라고 하시면 정산 연월일은 다음에 2월입니다. 중도 퇴사자이다라고 하면 마지막 퇴사 월자가 정산 연월일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귀속 기간은 근무한 기간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원 등록에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당겨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수일자는 계속 근로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음 연도 2월 28일입니다. 자, 중도 퇴사자는 우리 무슨 부분? 퇴사한 날짜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퇴사한 날짜가 들어오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급여자로 입력을 하시면 그 날짜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원 등록의 퇴사 연월일에 대한 부분이 들어온 경우들이 많아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이 맞지 않다라면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네, 직접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시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소득명세, 부양가족 명세태, 뭐 연금저축태 이렇게 쭉 들어와져 있어요. 요거는 활용하시면 되지 쓰시면 되시는데 요건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수업을 잠깐 종료할게요. 자, 무슨 부분이시냐면 연말정산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탭이 여기 지금 현재 소득 명세라는 탭부터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탭까지 탭이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반드시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될 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득금액 계산하시는 부분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 보시면 총급여가 확정이 되면 총급여는 내가 지급하는 지급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게 총급여였어요. 그리고 그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고 그 근로소득 금액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부분을요? 우리 총급여 가지고 근로소득 공제를 빼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고 근로소득 금액에서 뭔가의 소득공제들이 빠지죠. 그래서 소득공제가 빠지면 과세표준 나오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 다시 세액공제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액공제 부분을 얘기할 때 또는 소득공제 부분을 얘기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었어요.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저 사용액이 있었다. 그 최저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 자, 의료비의 최저 사용액은 우리 총 급여액의 3%. 자, 그리고 기부금은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한도 계산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총 급여, 소득금액 모두 다 소득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탭에서 내가 사용할 때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누구부터 정리하자? 소득, 명세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라. 왜냐하면 이 소득 명세라고 하는 탭이 뭘 의미하는 탭이다. 이 탭이 여러분 지금 현재 당신이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입니까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부분? 현재 근무지 또는 주 근무지의 소득은 이렇고 그리고 종과 전 근무지의 상황은 이렇고 라고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김철수 씨가 종근무지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 종근무지 자료를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입력을 하면 지금 주 근무지라고 하는 부분에 주 근무지 부분에 급여와 합산이 돼서 누가 확정이 될까요? 총 급여액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서 근로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겠죠. 그럼 총급여가 확정이 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에
우리 무슨 뭐 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부금 한도 계산을 또 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입력을 가서 먼저 한 거죠. 그리고서 이 사람 종근무지가 있었네. 여기 와서 다시 넣어요? 그럼 금액이 자꾸 바뀐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업을 하실 땐 여러분 순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는 좀 지켜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득명세를 먼저 확정 지어라. 이 소득명세는 소득금액 확정이에요. 소득금액 확정.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소득 확정이라고 할까요? 소득의 확정. 이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실 일은 부양가족 탭에 갑니다. 부양가족 탭. 자, 부양가족 탭은 아까 제가 용도 말씀드렸죠? 무슨 부분? 자, 본인의 공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린 본인의 그리고 배우자의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서 우리 그들이 쓴 부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공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사람에 대한 인적 공제도 이 자리에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물적에 대한 부분, 물적 공제에 대한 부분도 이 자리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물적 공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인명별로 작성해야 된다고요. 인명별 작성. 자, 그리고 그 인명별 작성이 무엇이다? 보험료, 의료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럼 여기 써드린 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써드린 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우리 인명별 작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의 문제가 뭐냐면 보험료 공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부분에 가서 연말정산 입력에 가서 그리고 보험료 자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보험료 자리에 가서 보험료를 툭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 거기다 막 입력을 해요. 그리고 끝일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시험은 그래서 시험지에 써주죠. 연말정산 입력 탭만 작성하라고 주잖아요. 근데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누굴 작성한다? 부양가족 탭에 가서 그 부양가족과 본인들이 쓴 인명별 작성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연말정산 서류에 첨부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작성해서 여기로 반영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시험은 여기를 자꾸 생략하고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작업의 순서 어디로 넘어간다? 우리 세 번째 연말정산 입력입니다. 연말정산 입력. 그럼 여러분 인명별로 작성 안 하는 거 뭐 있어요? 주택자금공제. 그쵸? 그리고 연금공제, 월세. 제가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했어요? 본인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본인 거를 기준으로 가라고 했었죠. 그럼 연금은 부양가족들이 들어갔던 연금은 절대 공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본인 것만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자기 거만, 개인연금 저축도 자기 거만, 그냥 연금 저축도 자기 거만, 월세도 일단은 내가 월세를 지불한 거로 가셔야 된다고 했어요. 다만 주택자금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세대 원도, 세대 구성원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와져 있는 세대 원도 들어오는 요건이 있기는 하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 세대 주인 본인이 공제받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올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정산 입력에 가서 그 나머지 걸 넣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다만 이 연말정산 입력이란 부분에서 입력을 하실 때 무슨 부분? 국세청이 이걸 원합니다. 아, 연금 공제 받으세요? 그럼 연금 계좌 좀 써주세요. 아, 월세 공제 받으세요? 집주인 정보 좀 써주세요. 무슨지 아시겠죠? 아, 지금 주택자금 중에 청약저축 공제 받으시나요? 그러면 청약저축 계좌번호 써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러면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봤더니 연금저축 등 1, 연금저축 등 2, 그리고 월세와 주택 임차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연말정산 입력을 하는 부분에 가서 봤더니 무슨 부분? 우리는 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게 있더라. 근데 이거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이 글씨 그대로 가져가시라고요. 연금저축, 월세.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세부 정보를 넣으라고 했어요. 그 세부 정보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 연말정산 입력에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좋겠지만 그 더블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세부 정보 입력하라고 했던 이 부분은 우리가 무엇하고 있다? 별도 탭에 넣고 있다. 그리고 그 별도 탭이 무엇이다? 지금 저희 꺽쇠에 되었던 이 자리에서 넣어주면 어디에? 우리 여기 지금 연금계좌라고 하는 자리 보이죠, 여러분? 그럼 연금계좌 이 자리에 여기에 입력하면 자동 반영이 여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입력을 못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스마트에이스에 입사했어요, 여러분. 스마트에는 이 자리에서 더블 클릭하면 돼요. 네,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팝업 창이 있어요. 근데 스마트에이도 이렇게 탭이 있던데요. 근데 그 탭에선 입력 못해요. 국세청이 뒤에 계좌를 붙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입력하면 그 국세청 양식 붙여지는 현황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준 용도로만 써요. 근데 세무사랑은 보여준 용도가 아니라 여기다 입력을 해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세무사랑은 별도의 탭에다가 입력해라. 그리고 스마트 A는 더블 클릭해서 팝업 창에 넣으면 그 부분이 붙어버리는 거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게 다른 점.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땐 지금 무엇 하신다? 이 1번, 2번, 3번 순으로 작업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기억을 하실 것. 시험은 내는 대로 그냥 갑니다. 우리 소득명세 소득 확정했다고 단서를 줘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낼까요? 연말정산자료 입력 탭에다 입력하는 것만 냈다? 그럼 이것만 하시라고요. 그리고 9점 맞으시면 돼요. 이번 문제는 부양가족에 가서 보험료가 어떻고 의료비가 어떻다고 줬다. 그거 입력하고 들어왔다. 그럼 입력하시고 연말정산 입력에 반영해야죠. 그때 쓰는 키가 뭐다? 부양가족 탭 불러오게. 이거 누르시면 한꺼번에 불러지는데 모르신 분들은 여기 가서 또 손으로 입력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나와져 있는 여기 있는 요 탭은요. 실제 여러분 연말정산 다 쓰는 탭이에요. 그리고 페이퍼 출력하면 우리가 서식이 8장이란 말이에요. 그 8장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붙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서 미리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이라는 탭에 가시면 뭐 소득명세도 그렇고 부양가족도 그렇고 이렇게 탭에 가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자리들이 있어요. 노란색 자리들. 자, 그럼 이 노란색 자리는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더블 클릭해 보실래요? 소득명세에서 더블 클릭. 그랬더니 과세 대상 추가분, 인정상여 추가분이라는 팝업 창이 들어오죠. 그럼 무슨 얘기시냐면 지금 과세되는 급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서 급여자료 입력해서 입력했던 정보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 지금 여기 주현에 들어온 건 급여자료 입력해서 입력했던 정보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입력자료는 들어왔는데 내가 급여자료 입력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추가돼야 되는 급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하시려면 우리 여기 노란색 자리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과세 대상 추가분인지 인정상여 추가 때문에 추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래쪽 비과세 쪽에 추가할 게 있는 건지 추가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넣으라는 얘기세요. 그리고 과세 대상 추가분이 뭐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회사에서 떡값을 지급했어요. 명절 떡값을. 근데 그거를 급여 대장에 포함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은데 지급은 다 하시고요. 그냥 회계처를 복류생반 처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왔더니 야 그거 급여에 포함 신고했어야지 신고 안 했어? 라고 해요. 그럼 이제 와서 우리가 원천세 신고 끝난 걸 이제 와서 한다? 대부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무엇 하셔라. 저처럼 더블 클릭하고 과세 대상 추가분에 입력하시면 돼요. 또는 연말정산하는 시점에 우리가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처분받는 거 있다? 그럼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인정상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는 우리 임원의 퇴직금, 소득금액 한도 초과락에서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건 대부분 급여자료 입력하기보다는요. 연말정산 쪽에서 추가 입력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아요. 시험 출제하시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버튼 눌러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노란색 부분, 아니 비과세 소득 중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는 비과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이거 열어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들어왔을 때 다른 자리는 그냥 금액을 넣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 노란색 자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노란색은 여러분 우리 국세청 코드가 다수인 경우요. 우리 국외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비과세가 있었고 300만 원 비과세가 있었고 공무원은 전액 비과세가 있었죠, 여러분. 그 연구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학교이냐? 아니면 국가와 관련되어 있느냐? 아니면 일반 기업이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드렸죠. 우리는 일반 기업 쪽에 보시면 된다. 근데 그게 H06이 어떻고 7이 어떻고 8이 어떻고 이게 코드가 달랐어요. 그러면 당신이 넣는 그 비과세의 코드는 도대체 어떤 코드와 관련된 부분이냐라는 거죠. 그럼 코드돔 F2번 또는 더블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100만 원, 300만 원 전액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코드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디 종이나 정근무지 입력하는 부분에 비과세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코드가 여러 개이면 그 코드도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코드돔 F2번으로
팝업창을 띄워서 입력하는 창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그럼 이런 부양가족도 지금 현재 부양가족 탭도 가서 왔더니 의료비라든지 이런 쪽에 노란색 부분들이 있었죠, 여러분. 아, 그러면 이 자리도 무엇이다? 더블 클릭을 해서 입력해야 되는 창이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의료비 같은 경우도요. 국세청에서 받아온 건지 아니면 내가 외부에서 받아온 진료비 서류인 건지 이런 거 다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 의료비인지 장애인 의료비인지 65세 이상 의료비인지 아니면 우리 그 밖의 대상에 해당되는 일반 의료비 연간 700만 원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는 의료비 대상자인지 그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는 공제 대상 금액이 있다라면 반드시 우리 연말정산 끝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내실 때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부금은 공제를 받든 못 받든 무조건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걸 작성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창이에요. 그래서 이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또 다른 팝업 창이 들어와서 세부적인 항목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란색 버튼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입력했던 건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전체 집계를 해야 된다. 그때 직접 넣는 게 아니라 부양가족 탭 블로기 버튼 눌러서 반영하시면 자동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앞에서 나와져 있는 거 그대로 쭉 이렇게 화면 세부 설명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부양가족 탭이라든지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면 보험료 쪽이 들어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보험료에 국민연금이 들어와져 있고 그리고 뭐 고용보험이 들어와져 있고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입력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다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양가족에 갔더니 보험료 쪽에 보험료가 들어와져 있고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에 갔더니 연금보험료가 들어와져 있다. 그럼 이건 무슨 부분일까요? 우리 급여자료 입력에 근로자가 50% 부담했던 국민연금 있죠, 여러분? 그럼 그거 100% 공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료 같은 경우는 무슨 부분까지 우리가 공적으로 부담했던 부분까지도 여기 집계를 해요. 근데 연금은 본인 거밖에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공제가 안 된다. 다른 사건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연말정산 입력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바로 들어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여기 내용들 보여지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거 얼마, 그리고 지역 거 얼마가 있고 건강보험료 거 얼마가 있고 장기요양보험료 얼마가 있다고 나와져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 모두 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보험료나 시험은 아직까지 얘를 손을 안 댔어요. 근데 그리고 또는 시험지에 아주 오래전에 낸 적 한 번 있어요. 보험료 얼마, 국민연금 얼마. 근데 그거는 지금 벌써 이 자리에 자동 반영된다고 알려드렸으니까 시험지에 준 금액이랑 반영된 금액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때도 딱 그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냈어요. 근데 제가 업무 때문에 알려드렸던 게 있었죠. 연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지출된 거 다 인정한다. 근데 보험료는 아니었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 지역가입 부분이 있었다. 국세청의 정보를 보니 그럼 여기다가 넣어서 공제 금액을 늘려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지금 다 넘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여기 부양가족 쪽에 가시면 우리가 여기 건강과 고용 자리가 있고 여기가 노란색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전 이건 좀 불만이에요. 아니 왜 국민연금 부분도 여기다 만들어 놨을까 싶긴 해요. 아까 어느 부분이요? 여기 지금 연말정산 입력 쪽에서 열었을 때 이게 같이 들어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쪽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제가 더블 클릭했을 때 다 회색이었어요, 여러분. 회색은 아예 프로그램 입력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흰색 자리가 있죠. 그러면 지금 국세청에서 가져온 금액이랑 급여에서 징수했던 금액이랑 차이가 나면 누굴 기준으로 맞춰주라고 했어요? 국세청자로 맞춰주라고 이론 수업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어디에서? 부양가족 탭에서 보험료 쪽을 더블 클릭해서 무엇 하셔라? 이 자리에 넣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국세청에 PDF 업로드하면 여기 국세청 금액이 쫙 옆에 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PDF를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로드를 했을 때만이 여러분 업로드 안 하고 내가 손을 넣었다? 손을 넣었을 때 안 보이겠죠. 근데 국세청에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정보를 가져다가 업로드를 하거나 PDF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국세청의 정보가 여기 금액이 뜹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징수한 거랑 국세청에서 징수한 거랑 바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국세청이 더 크다. 국세청으로 맞춰주라겠어요? 그럼 금액을 늘려줘야죠. 그럼 양수로 넣겠네요? 근데 이상하다. 회수해서 징수한 게 더 많고 국세청에 모이는 게 더 적다. 그럼 무엇 하신다? 음수로 넣으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는 부분. 근데 요거는 보여드리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격증은 아예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업무는 중요해요. 4대 보험도 지금 다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계속 실무자들 수업하면 사건, 사고 제일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국세청이 자료 취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뭐 코드 좀 F2번 눌렀을 때요. 안내 메시지 창들이 스마트 에이든 세무사랑이든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글씨가 있어요. 근데 얘도 보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 가셔서 무엇 하셔라. 정산란에 입력하셔라. 무슨 보험, 지역 납입액이 있으면. 근데 건강보험료는 절대 지역 납입액 넣으시면 안 돼요. 근로기간 거만 되니까 누구 거만. 국민연금 넣어주셔야죠. 그쵸? 그래서 수정 부분은 어디서 한다? 부양가족 탭에서 한다. 그래서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자, 저는 이것도 조금 불만이에요. 여기는 부양가족 탭이라고 이게 다르다고 표시하고 싶어서 세무사랑 부양가족 글씨를 바꿔버렸는데요. 원래 이게 소득공제 탭이에요. 소득공제 탭. 그래서 아예 그러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이렇게 길게 더 만들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인명별로 공제받는 금액을 국세청은 뒤에 붙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인명명세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본 명칭은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소득공제라는 글씨를 여기 밖에다 더 많이 써요. 부양가족을 쓰기보다. 그래서 부양가족 소득공제라는 게 이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 메시지도 있다라는 거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려와서 한 곳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쭉 넘어가시면 자녀세액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세액이라고 해서 들어와져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연말정산 입력 부분에 여기 56번 자녀세액 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프로그램 보시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실 수가 없다? 자, 김철수는 지금 선택했더니 한 명도 조회가 안 돼요. 자, 하경자 씨 선택했더니 한 명 들어와져 있어요. 일단. 네. 근데 금액은 왜 안 들어오냐? 이 사람은 여러분 냈던 돈 다 돌려받을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하단에 봤더니 너 현금 문제에서 기납부세액 22,440원 있다. 근데 결정세액이 0이구나. 너 다 돌려줄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금액이 안 뜬 건데요. 왜냐면 공제받을 금액이 없어서. 그런데 알아두실 건 이 자리에 인원수가 뜨고 이 공제 대상 금액이 들어오는 부분은 여기서 직접 입력 못해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부양가족 쪽에 가시면 무슨 부분, 여기 자녀와 출산 입양 자리 있죠. 이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탭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을 입력한 정보가 자동 반영 또는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탭이 있었죠. 거기서 입력했던 정보.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이란 탭에서는 직접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양식이 하나 바뀌면서 들어온 게 뭐가 있냐면 이 종업원이 실제 최종적으로 부담한 세금이 몇 프로냐라고 하는 실효세율 퍼센테이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소득이 벌리면 그 소득에서 적용하는 세율이 있죠, 여러분. 그걸 한계세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계세율은 실제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면 왜 우리 풋대고 못대고 했던 이렇더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실제 이 사람이 산출세액이 얼마가 나왔지만 우리가 공제 부분을 받고 났더니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이만큼이다. 그게 결정세액이거든요. 그럼 그 결정세액이 이 사람 벌어들은 소득 대비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 진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020년 양식부터는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난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난이 신설이 됐어요. 근데 지금 결정세액이 0이니까 실효세율이 0%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요 난이 또 추가가 됐어요. 업무적으로는 요것도 밥버릇 하신 게 좋으세요. 이 종업원의 실효세율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소득 대비 실효세율이 정말 낮다. 그럼 세무서에서 그 종업원 연말정산 서류 검토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들어진 난은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진 난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제가 봤던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의료비 공제 부분 소명 온 데가 있어요. 근데 의료비 공제가 왜 소명이 와요?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해 장인 장모를 다 부양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도 자기가 부양하고요. 그리고 장인 장모도 부양을 하신 상태인데 두 분 다 그러니까 양쪽 부모들이 모두 다 큰 수술이 좀 있으셨었나 봐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의료비 지출이 상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비 공제를 다 받았겠죠. 네. 근데 의료비 공제가 정말 많이 들어온 상태여서 확인 상황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도 뭐가 있었다? 우리 보험사에서 보험료 청구해서 받은 건 빼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분이 과연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험료 받으신 거 뺐을까요? 안 뺐겠죠. 그게 뒤에 적발이 돼서 다시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보기도 하거든요. 카드 사용도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수료 세율이라는 부분이 작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상에서는 한 번쯤 좀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냥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져 있는 실무예제 1번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